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언제 그렇게 더웠을까요? 언제 그렇게 비가 쏟아졌을까요? 가을볕이 참 좋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좋은 햇살 속에 지난 수해로 피해로 입은 분들은 수술하기 바쁜데요. YTN 라디오 지원 중에서도 아버님이 하시는 공장이 이번 수해로 잠겨 많은 피해를 본 분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물이 빠지고 기계를 다시 돌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수해 입은 농수산물은 정부에서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요. 제조업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기계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제조업 공장의 기계들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참 좋은데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생생경제 통해서도 한국 경제 살리는 데 첫 번째 답은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요. 일단 이번 수해로 혹시 고생하고 있는 제조업체들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2018년 9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 제가 며칠 전에 담비 같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하반기 공채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전문가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크루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크루트의 서미영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미영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하고는 인연이 있으시죠? 네네. 네.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하셨죠. 저 하기 진행자, 전전 진행자인가 1년 동안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하반기 공채 시장 살펴보기 전에요. 대표님은 1년 365일 고용시장을 지켜보시니까 올해 고용시장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고용 쇼크까지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유난히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시장에 계신 분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취준생들은 취준생대로 좀 더 힘들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또 중장년대로 어려워진.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네. 그것이 지금 고용시장의 현실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들은 청년 실업자대로 늘고 또 40대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중장년층들의 가계의 중심. 그러게요. 앞에 담비 같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메마른 현실 속에서 어찌 됐건 하반기에 공채들이 조금씩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전체 규모를 먼저 살펴보죠. 네.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인크루트에서는요. 딱 8월. 시점에 하반기 채용 시장에 대해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장사들을 알아보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그 투자에 의한 고용 여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 시장을 끌고 가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에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항상 1번 질문이 뭐였냐면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채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올해 이제 응답은 전년과 조금 빠지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을 좀 해봤더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이 90%를 넘어섰는데 이 조사가 10여 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숫자만 보면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올해 채용을 많이 하겠구나라고 이제 기대가 되죠. 대답은 제가 다음 다시 또 이제 그 정의를 할 거고, 그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채용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빠지거나 유사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문제는 채용 규모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을 많이 했어요. 네, 전년도가 한 60%대 수준이었는데 올해 90% 이상이 10개 기업이면 9개 기업 정도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채용 규모를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보다
5% 정도 더 뽑겠다고 응답을 한 거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대기업 중에 그렇죠.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네. 그리고 분야별 규모도 좀 크고요. 늘어났고 좋아 보이는데 이제 제 기대 사항은 뭐였냐면 60% 10개 중에 6개 정도만 채용하겠다고 했다가 10개 중에 9개 기업이 채용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규모도 그만큼 증폭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규모 자체는 5% 내외 정도의 증가만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정말 아까 고용 쇼크라고 하셨잖아요. 쇼크라고 할 만한 수준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견기업은 65% 정도 전년 대비 하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54% 정도의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이냐면 아까 제가 10수년 이상의 상장사들 위주로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용 여력이 있는 상장사 가운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응답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이렇게 취업 규모를 작게 하는 데는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어렵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회사 규모 자체, 회사 경영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훨씬 지금 이제 경기 탄력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 여력이 있고 현금의 캐파가 있는 대기업들은 이제 투자 계획들을 이제 잡으면서 고용 계획도 잡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어쨌든 정권 초반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부 그 수립 초반기에는 또 기업들이 응답을 하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대기업 중심으로는 채용 계획을 많이 잡기는 했지만 규모는 소폭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중견과 중소기업은 고용 쇼크라고 할 만한 정도의 채용 규모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밖에 지금 취준생들이 계신데 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러게요. 지금 저희 인터뷰를 밖에서 취준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비라고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단비를 말씀드리고 단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단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튼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규모에 일단 확장이 있었고 그리고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열망하는 우리 이제 그 대학교 졸업을 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아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어찌됐건 문이 많이 열린 건 사실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부분이 좀 대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건강하지 않은 지표지만 맞습니다. 어찌됐건 취준생들한테는 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어요. 정권 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 응답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번에 또 대기업 채용이 더 많아진 것 많다고도 하셨는데 유독 대기업 공채로 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조금 꼽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그런 하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기업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혹은 생존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중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답하고 있다. 많이들 뽑고 싶죠, 기업들이. 그렇죠.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많이 뽑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일 때 고용도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계획이 있는 데들은 지금 대폭 그 고용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먼저 필두로 3년간 180조의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무려 4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5년에 걸쳐 4만 5천 명, SK도 3년에 걸쳐서 2만 8천 명, LG도 올해 10,000명 정도 채용하겠다고 했고 하나도 5년간 3만 5천 명, 신세계도 3년간 9조 원의 투자를 통해서 10,000명의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하는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년간, 5년간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거를 저 같은 선수들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걸 또 잘게 쪼개야 되거든요. 4만 명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얼만데라고 해버리면 4만 명을 예를 들면 삼성의 경우에는 3년으로 쪼개요. 그러면 만 한 뭐 3,000명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이제 전년도에 삼성이 전체적으로 저는 7,000명 정도의 채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000~6,000명 정도 늘어나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고용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이게
공격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시장 자체도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설계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의 역량을 좀 끌어내는 고용정책이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튼튼한 제조업 또 튼튼한 중견 기업들이 살아줘야 고용시장도 살아나는 거군요. 네, 이게 모든 맞습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매해마다 공채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 두드러지는 경향이라고 할까요? 네. 공채를 통해 기업별로 특색도 있습니까? 올해 이제 제가 취준생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올해 이제 공채 준비의 기업별 꿀팁. 네,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큰 네. 두 가지 이제 흐름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애로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 쓰기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근데 최근 몇 년간은 뭐가 힘들었냐면 필기 시험이 힘들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채용 시장 IMF 이후에 필기 시험이 사라진 지가 꽤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 필기 시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기업도 인적성 검사라는 이름 하에 상식, 역사, 인문, 소양, 이제 이런 이제 주제들이 시험이 이제 들어가면서 네. 전공 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이제 부담이 가중되었었죠. 근데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요 기업을 위시해서 이런 인적성 검사에 상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인문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문항들을 빼겠다라는 이제 기업들의 네. 발표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삼성의 경우에도 자소서에 본인의 전공과 지원 직무 간의 적합성을 관련해 기술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성 검사에서는 이런 상식 항목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CJ도 인적성에서 인문 소양 영역을 제외하겠다고 했고, SK도 한국사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 포스코의 경우도 상식 영역을 축소해 가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기본적으로 전문가로서 진단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10년 전 취준생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이 반드시 채용 과정에 필요했나. 근데 이제 문제는 워낙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필터의 수단으로 사실은 좀 연결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문 소양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인적성 검사와 사실은 별개로 봐야 되는 이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통합되어서 이제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 나가는 경향성에 대해서는 전 찬성이고요. 그렇네요. 근데 필터의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로 실력이 있고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데도 어느 부분에 대해 상식 부분에 대해 공부를 안 했으면 떨어지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부분이 빠지는 맞습니다. 경향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그래서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요하는가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또 반드시 짚어야 될 게 온 세상이 지금 AI 하니까 채용 과정에도 지금 AI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로봇가 면접을 봅니까? AI 로봇가요? 뭐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제 입장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롯데그룹은 올해 이미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AI를 통한 서류 검증을 시작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CJ그룹에서도 서류 전형에 AI를 도입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그 롯데의 경우에는 표절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는 용도로 AI를 쓰겠다고 얘기했고, 이거를 AI로 해야 될까? 저는 약간 좀 의문은 좀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문맥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키워드나 이런 쪽에서 중복이나 뭐 표절이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단순하게 거는, 기술적으로 이거는 AI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게 도입됐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뭐 사례로 들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CJ그룹에서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문맥 검색에 저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AI로 검증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절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워드나 문맥의 적합도를 높이는 게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뭐 동일 워드를 중복해서 쓰고 이런 것보다 예를 들면 내가 영업 직군에 지원을 한다. 혹은 기술 직군에 지원한다. 그에 부합되는 단어나 문맥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써주는 게 요령이고요. 지원하는 분야의 적합도에 맞는 선발 과정을 도입하겠다. 기업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에 맞는 취준생들의 준비 방법은 뭐냐면 일단 직무 적합도를 보는 경력들은요. 경력을 네.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신입들은 직무 적합도를 뭘로 보느냐. 가장 큰 것이 일단 전공 부합도예요. 이 전공이 이 직무를 하는데 연관관계가 높으면 높은 거예요. 오늘 하반기 공채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블라인드 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블라인드 채용에 맞는 뭐 취준생의 준비라고 할까요? 그런 팁이 있습니까? 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가 뭐냐면 전 단계를 블라인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류 전형을 할 때 서류의 일반적인 스펙을 보지 않는다거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으로 왔어요. 그러면 서류의 결과를 무시하고 면접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를 한다는 제로 거죠. 베이스에서 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필터되고 그 자료를 끝까지 이제 가지고 가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계속 참고해서 면접을 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기업들 특히 이제 공기업들 중심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서류 전형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스펙을 빼고 한다거나 그리고 인적성 검사나 면접을 볼 때 테스트나 이제 면접을 볼 때 전 단계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럼 팁이 뭘까? 그러니까 전 단계에 대한 이제 이거를 없애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나의 바이오는 무시하고 면접을 보는 거, 면접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나 전공은 어땠고 학점은 어땠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면접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죠. 점수가 못한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 핵심은. 그래서 네. 전 단계를 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필수 이제 핵심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의 기저에는 또 뭐가 깔려 있냐면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의 입사 준비를 하는 방법 역시도 역량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 분야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입사와 입시에 굉장히 유사한 지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입시도 예전에는 학교를 보고 갔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 스마트한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을 보고 갔잖아요. 어느 기업이 좋아 이러면 거기에 우르르 이렇게 지원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배워서 하고 이런 구조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회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선택이 우선순위인 거죠. 전공에 대한 선택이 우선순위였던 것처럼 예를 들면 나는 세일즈 직군이 맞아. 예를 들면 나는 R&D 직군으로 할 거야. 예를 들면 나는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들을 할 거야. 먼저 이런 이제 결심이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런 결심에 따라서 전공 부합도나 이제 자격 요건들을 좀 맞춰서 특정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는 행위가 이제 구직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 된 시대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취업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 대학교나 특성화고나 이런 데서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또 변해 가야죠. 네, 그러면 꼭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기업 중심의 취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런 인재가 있으면 제 생각은 채용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인재들이 좀 배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채용할 수 없는 게 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그럼요. 문제죠. 근데 네. 이제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 역량에 맞게 준비된 친구들이 있으면 주식을 쉐어하더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업에 대한 자세나 준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의 좀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이제 시점을 이미 넘어섰죠. 네.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스펙보다는 정말 사람을 보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키워드는 역량 중심 채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잘 취준생들이 생각하셔서 내 역량을 얼마나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시작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반기 공채 정말 친절하고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인크루트의 서명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14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는 뉴스 하도 오랫동안 들으셔서 이 내용이 얼마나 슬픈지 또 비극적인 내용인지 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잃는 수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3배가 넘고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하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고 또 국가 재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자살의 원인 중에 이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초대석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맡고 있고요. 네.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시면서 네.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이신데 중앙자살예방센터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2011년도에 이제 생명 존중에 대한 법률이 네. 특별히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명 존중이라면 자살, 교통사고, 산재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사망률을 좀 줄여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전국적으로 그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들은 각종 지자체마다 있고 또 민간단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잘 조직해내고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다음에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을 예방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죽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철학적인 질문이신데 사실은 언젠가는 다들 죽죠. 네. 그 며칠 전에 TV에서 재방송을 하는데 그 샌드라 블럭이 나오는 그래비티라는 영화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에 그분이 혼자 우주선 안에서 우주에서 독백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누군가는 다들 죽죠. 근데 나는 오늘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네. 제가 갑자기 봤던 영화인데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죽지만 이것을 본인이 결정을 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극을 안겨주면서 가는 죽음. 그게 자살이거든요. 네. 물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크나큰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면 우리 예방하는 만큼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살로 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죽음을 선택을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종교관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저 같은 이제 정신과 의사 또는 막는 역할을 하는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아주 큰 거대 담론의 한 구석인 것 같고요. 다만 죽음을 본인이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판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죽음이라는 게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이게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선택이고를 떠나서 죽는다는 거는 본인한테도 큰 비극이지만 네. 남은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한테는 더 큰 슬픔과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본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주변인, 더 나아가서 전체 사회가 누군가의 죽음, 스스로 택한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센터를 만들고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자살을 어떻게든 예방해 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센터장님. 도대체 대한민국의 자살률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늘 저희가 OECD 국가들 중에 1등을 했던 거가 사실은 몇 개 없죠. 근데 그중에서 계속 1등을 하던 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었습니다. OECD 국가라 하면 비교적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들 중에서 그 자살률이 1위였다는 건 사실 미스테리였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네. 아마도 이 빠른 경제 성장, 그 와중에 뒤처지는 분들이 있고 그 와중에 빈부는 점점 양극화되고 전반적으로는 예전보다 잘 살아졌는데 그 와중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더 심해지고 네. 또 사회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을 잡아줄 만한 그러니까 2인 삼각경기처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갑시다라는 걸 못하고 네. 일단 먼저 가는 그런 사회를 너무 몇십 년 동안 겪어오다 보니까 뒤처진 분들 또는 사회의 그늘 속에 있던 분들이 이제 혼자 돕는 거를 하다가 지쳐서 네.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2등이 됐다고 해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유럽 국가 중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발트 3국이죠. OECD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네. 그 나라가 평균 자살률이 우리나라보다 한두 명이 더 많습니다. 한두 명이요? 네. 네. 역사적으로는 그 나라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발전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러시아 연방이 구소련이죠. 구소련 밑에서 굉장히 그 독재 정권 네. 아래서 고생도 많이 했던. 우리와 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해서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어요. 이 빠른 경제 성장, 그 뒤에 명과 암,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경쟁. 외부 경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적자 생존의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철저히 경쟁에서 승리를 안 하면 못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오늘 이 자살 문제를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이 IMF 이후에 급속도로 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IMF 이후에 급속도로 늘었다가 네. 잠시 감소를 그 2010년 이후에 조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조금 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또 몇 가지 사건 중에 그 자살 관련된 사건 중에 이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증평모녀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것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죠.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을 뭐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유지만요. 이제 네. 언론 보도에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원인을 찾는 거다 보니까 주로 경제적인 원인 또 최근에 일어난 가족을 살해 후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우들도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또는 그 채무에 대한 고통 네.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였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세모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고죠.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복지 시스템이 이제 점차 발달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직접 지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에브리바디를 다 그럼요. 도와줄 수 없다 사각지대가 보니까 있죠. 그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견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는 사망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일각에서는 아직 젊은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너무 일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까지도 네.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참 비극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맞벌이 부부지만요. 이런 것들 보면 참 마음 아프고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 죽어야 되는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심리부검센터에서 이런 사망에 이른 분들을 쭉 조사를 해본 결과를 일부 보면요. 경제적인 이유 또는 네. 학업의 어려움, 가족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를 때는요. 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성이 이제 증가하는데 그 충동이 증가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자살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르는 원인들이 네네. 사회적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에서 이 자살 문제에 대해 신경 쓰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살 문제에 대해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죠.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가 영화 어벤져스에 나와서 망치 하나 들고서 모든 싸움을 망치로만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망과 모든 고통의 원인이 경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 신체적인 몸이 아픈 노인들을 중에서 사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픈 노인들을 안 아프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지원을 하고 청소년들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경쟁이 극심해서 죽으니까 그 경쟁을 좀 덜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서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진 방법들이 뭐가 있냐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많은 연구와 조사와 회의 끝에 나오는 것들이 적어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극심한 생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본인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해도 네. 적어도 이런 극심한 고통 끝에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모든 자살이 예방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내가 맞습니다. 내일 먹을 게 걱정돼서 오늘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먹을 걸 해결해 준다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는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통에 겨워서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죽음밖에 결론이 없다라고 보고 있을 적에 그 고통 하룻밤만 넘어가게 해주면 네. 내일은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나가서 일을 하거나 또 때로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할 네.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사회의 지원이고 우리 이웃들의 지원이에요. 네. 경제적 어려움이 분명히 자살의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관련된 말씀 우리 센터장님과 나누고 있는데 또 하나 빈곤하고 좀 다른 측면인데요. 실업. 그러니까 우리가 쌍용차 사태에서도 봤듯이 사실 저는 젖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일자리를. 이 젖줄을 끊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 쌍용차 비극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쌍용차 해고자 아내들의 대다수가 자살을 생각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뭐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이 실업 문제도 사람을 좀 이런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지금 젖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10년 후, 5년 후 내 자녀들의 미래, 내 자녀들의 뭐 학업과 우리 가족의 미래, 나의 그렇죠. 노후를 기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나의 직업이고 네. 내가 일하는 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거든요.
수입은 돈이 많은 게 결코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만 필요한 수준의 기본 수준의 수입은 행복과 인간의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네.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 희망을 없애주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좋은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 중에도 그 이전에 하던 직장보다는 수입 수준이 아주 작은 직업이라도 직업을 잡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렇게 쌍용차 이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빚어졌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든 가족의 미래 희망이 없어진 거랑 똑같아요. 모든 주부들은 10년 후, 20년 후까지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렇죠. 사는데 네. 그 계획의 근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장치, 희망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자살 예방이나 자살 시도자들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중요성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네. 부분이.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혹자들은 자살 예방은 우울증이 많으니까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만으로는 네. 충분치 왜냐하면 않다. 지금 말씀 나누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 또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재계 또는 종교계 또는 그 방송사나 이런 다양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협조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경제를 다루는 그 채널에 출연하게 된 것도 그만큼 인간의 삶과 행복에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미 경제를 다루는 분들, 정책을 다루는 분들도 이것이 인간의 죽음과 자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인간 삶의 연장을 위해서 인간 삶의 연장은 개인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의 영속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과 경제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과도 아주 적극적인 대화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가 이 자살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 이슈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캠페인도 하셨고 또 YTN 라디오 10주년 다큐멘터리 자살의 민낯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죽음에 낭떠러져 있는 분들을 건지려고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근데 안타까운 건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을 찾아갈 힘도 없고 그 밧줄을 붙잡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 저 사람 요즘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혹시 주변에 좀 다른 때하고 다른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괜찮니라는 캠페인인데요. 괜찮니. 슬퍼하거나 힘들어 보이는 친구, 예전과 조금 달라 보이는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이 없어진 친구한테 그냥 너 별일 없니? 괜찮니? 만약에 그런 말도 하기 힘들면 그냥 옆에서 같이 밥 먹어주고 커피 한잔 하자 그러고 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 친구한테 힘을 줄 수 있다는 그 공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니.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 괜찮니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유명 박신혜 씨나 박보검 씨도 나왔었죠. 네. 그리고 여러 개그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영상들도 있고요. 유명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마치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옆에서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하는 사람 보면 힘들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거기 끼어봐야 괜히 부담이 돼서 뭔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을래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어린 왕자 책에 여우랑 가까워지려면 어린 왕자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나머지 도움은요, 주변에 전문가들도 있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사람들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하고 그렇죠? 연결할 수 있게 네. 저희들도 돕게요. 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서로 한번 여쭤보시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중앙자살예방센터나 아니면 지역 내에 건강증진센터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의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종교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이 조금 아프신 분들은 꼭 도움을 요청하셔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가을볕이 참 좋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가을볕이 잔인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주시고요. 필요한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곡은 가수 도끼가 이번에 자살 예방 관련된 음원을 냈습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냈는데요. 최근 청소년 자살이 굉장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끼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 음원 노래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도끼가 부른 들어줄게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3시 10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널 혼자 걷다